자산의 취득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자산의 무상수증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자산수증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얘는 공정가액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공정가액으로. 자, 그래서 뭐 우리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나 주주가 우리 회사에 그 토지라든지 뭔가를 줄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 차변에 취득을 하면서 쓸 건데, 그 대표이사나 주주가 산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 1000만원에 구입한 승용차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기증을 했어요. 그럼 이 승용차의 우리 공정가치가 600만원이다 라고 볼게요. 600만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쓰고 대변에 자산수증이익이다 라고 쓸 건데, 자, 이 자산수증이익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도 공정가치로 쓰는 거지, 우리 회사 외부 사람이 혹은 외부 회사가 얼마에 구입했다 그런 거는 우리 회사의 그 장부에 쓰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공정가치로 쓸 건데, 이 자산수증이익을 공정가액으로 인식한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자,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똑같은 건데 플러스로 취득세가 50만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50만원이 들어가면 똑같이 차량 운반구하고 대변의 자산수증이익이 나오는데, 그리고 취득세 현금으로 줬다면 자산수증이익은 공정가액, 당연히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650만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정가액이 아니고 자산수증이익이 공정가액이에요. 그럼 시험에서 좋아하는 계정 과목이 이 자산수증이익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우리가 외상매입금 2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A라는 회사가 180만원만 주고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외상매입금은 여기에 지워주고 대변에 이동받기 위해서 180만원을 지급할 거고, 차이나는 이 20만원만큼 우리는 채무면제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자산수증이익하고 채무면제이익, 이거는 둘 중 한 개를 2회차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언급하고 있으니까 계정 과목 안 까먹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외상매입금이든 장기차입금이든 어떤 식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니까 그때 실수 없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형자산은 우리 이론에서 잘 나오지 실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 안 하니까, 자, 이제 부채로 좀 가서 부채 계정 과목에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예수금하고 유동성 장기 부채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
자, 그럼 먼저 원천징수라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원천징수를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면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이 되는 거고, 원천징수 당하면 얘는 선납세금인 거예요. 선납세금. 그럼 이 선납세금 쓸 때는 꼭 문제에 자산으로 처리하라라는 표현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자산 처리하라고 하면 얘는 선납세금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이걸 악용하면 원천징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산 처리하란 말 없다? 그럼 예수금인가? 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왜냐면 지금 얘를 이 계정항 말고 다른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자산 처리하라는 글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얘는 다른 말 안 적혀 있는데 부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돈을 지급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육 훈련비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원천징수 1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지급했다면, 자, 우리는 현금 지급한 거 대변에 쓰고 차변에 교육 훈련비라고 쓸 건데, 자, 전에 제가 우리 분개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비용 계정 과목 자리는 차변, 분개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자는 거. 수익 계정 과목의 자리는 대변. 그리고 이 두 계정, 수익, 비용 이 계정 과목은 무조건 전액을 쓰는 거다. 금액을 일부만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교육훈련비도 비용이니까 얘는 무조건 100만원이라고 전액을 쓰고, 그리고 돈을 줄 건데 원천징수한 금액 90만원을 빼고 10만원을 빼고 90만원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 나는 이 10만원을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면 우리는 예수금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자 100만원을 수령하면서 원천징수 10만원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산 처리하라고 적혀 있으면, 자, 이자 받는 돈 현금으로 받는다,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자 수익은 100만원을 전부 다 쓰고, 차변에 나는 원천징수액 빼고 90만원만 받을 거고, 그럼 차이 나는 10만원 얘를 우리는 선납세금이다 라는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두 개 안 헷갈리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얘 둘 다 좋아하니까 잘 주고, 근데 가끔씩 선납세금은 꼭 원천징수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중간 예납 세액 납부라든지 원천 납부 세액이라든지 이게 원천징수예요. 그리고 수시 부가액 납부할 때도 선납세금이라는 걸 써요. 얘는 지금 얘 두 개는 납부죠. 대변엔 돈 내고 차변에 선납세금이라고 쓸 거예요. 선납세금이라고. 그럼 예수금 쓰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원천징수만 쓰는 게 아니라 급여 지급 시 공제액도 예수금이라고 쓰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우리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예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원천징수 할 때는 대변에 예수금이고, 얘를 납부할 때는 차변에 예수금에서 지워주는 거예요. 이 돈을 납부할 때는. 처음에 징수할 때는 예수금이라고 부채로 내가 대신 내려고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부채로 써뒀다가 이거 내면 냈으니까 지워야 될 거잖아. 그래서 지우려고 차변에다 써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다음 달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할 때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낼 때, 그때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 얘를 자 우리 건강보험료 영업부 사원 건강보험료 20만원을 현금 납부했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 회사와 그리고 종업원 부담이 50대 50이면 그럼 우리가 납부한 이 돈 20만원 중에 직원한테 원천 징수한 건 10만원만 있는 거죠. 그럼 예수금이라고 10만원만 쓸 거고 나머지 10만원은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라 무조건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납부할 때 이때는 종업원 납부할 때 차변에 종업원 부담부는 예수금이고 회사 부담부는 세금과 공과라든지 복리후생비로 하니까 경비 구분을 해서 써주셔야 돼요. 500번 800번으로 경비 구분을 해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 차변 이야기가 지금 얘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자 그리고 결산할 때 문제 자주 나오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인데 얘는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쓰는 거는 우리가 차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있으면 차기 상환하는 액만 가지고 우리는 차변에 장기 차입금 얼마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도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자. 그럼 이 유동성 장기부채 계정 과목은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니까 얘는 유동부채 성격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장기 차입금이 비유동부채인데 이걸 유동부채로 바꿔주는 게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자, 계산 문제에 장기 차입금 가지고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그리고 내년에 상환 예정이다 적혀 있으면 이 분계를 말한 거예요. 그냥 분계가 이거였다. 여기에 거래처만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쓰고 금액만 써주면 답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다음은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직원이 퇴사를 하면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확인해서 우리가 대변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거고 얼마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써줄 거예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부족하면 그때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써줄 거예요. 급여.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쓰는 게 1번이고 1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상계시켜서 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족시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면 그냥 퇴직급여라고 써야 되고, 그럼 지금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알려주면 좋은데 안 알려주면 우리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월 5일날 퇴사했다. 그럼 10월 5일자에서 여기 비유동 부채의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이 여기에 5천만원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과목에 여기 잔액칸을 항상 보는 거예요. 양쪽 다. 잔액 보는데 얘는 부채니까 대변이 자기 자리라서 대변에 잔액 있는 이 5천만원 한도에서, 그럼 예를 들어 3천만원이었으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3천만원만 쓰는 거고, 6천만원이었으면 5천만원 끌어쓰고 나머지 1천만원은 퇴직급여라고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조회를 해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상품을 보면, 상품 이름 가지고도 많이 물어보죠. 확정 기여형 상품 DC형은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고, 확정 급여형 상품 DB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지금 이 계정 과목, 이 내용 정리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240페이지에 아마 정리했던 거 있을 거예요. 240페이지에. 자,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 내일 한 번 더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2019년 초 그때 학원에서 이상한 짓 해가지고 저한테 특강해달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5시간 동안 회계일금 내용 정리했는데, 그때 일요일날 정리해줬는데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시험에 나온 사람들이 길 가다 저를 보더니 내가 한 거 다 나왔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나올 만한 거 지금 다 말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10개 말했는데 우리 문제 6개 7개 나오는데 나왔으면 내가 쪽집게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몇십 개를 말하고 있죠. 나오는 거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들었던 기억이 나니까 막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긴 했었는데, 뭐 알고 있었니 뭐니 하는데 나올 만한 것만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럼 우리 지금 제가 이 계정하고 말하는 건 상품 가입했을 때에 대변에 돈 지급한 거 쓰고 차변에 비용 처리하느냐 퇴직연금 운용자산 처리하느냐. 기여는 주고 끝내는 거다. 그래서 비용 퇴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확정급여형은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건데, 자, 시험에서 만약에 운용수익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이 운용수익은 확정급여형에서만 가능해요. 여기에서만 발생할 거예요. 왜냐면 확정기여형은 우리 회사하고 관계가 없거든. 그럼 운용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높여주고,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높여주고, 우리가 납부할 때 얘를 차변에 써둘 거니까 수익 난 만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자 수익으로. 자, 그래서 운용 수익 발생했을 때도 이 분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다음 우리 확정급여형 상품에 가입했는데 직원 퇴사를 했어요. 직원이 퇴사를. 그러면 첫 번째 하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언급이 없는 경우에, 언급이 없으면 대변에 직원 그만둔 만큼 연금 상품을 해약할 거니까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자산을 줄여주고,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해서 얼마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나오면, 그럼 이때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 이렇게 처리해 줄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안 하고 있다는 건 사실 아무 언급이 없는 거는 우리는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고 지워주고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고 있다. 글자 왜 이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나오면 이때는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차변해 줄 거예요. 이게 우리 회계 세무 1급, 세무 2급에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 문제가 회계 1급에 등장했었어요. 회계 1급에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 나온 이후부터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이게 부가가치세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어렵다고 회계 1급에 그렇게 많이 등장은 안 해요. 나오면 자, 정리 문제가 나오면 기본 틀이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자, 우리 예수금은 부채다라는 거 알죠? 예수금 중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부가가치세 중에 대신 받아 납부하는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인 거예요. 그럼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던 거 정리하는 거니까 지금 반대로 차변에 온 거고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에 온 거예요. 그럼 예수금은 내 돈 아니죠? 그래서 얘가 크면 대변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만원이고 부가세 대급금이 80만원이면 20만원의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고, 만약에 똑같이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인데 대변이 더 크면 이 20만원은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은 미수금 처리하시오. 그게 이야기예요. 이렇게 처리하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위치를 먼저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위치 잡도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자본 문제에서 자, 자본 우선 상계를 또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자본 우선 상계를 먼저 기억하기 전에 자본금 계정 과목은 무조건 액면가를 사용해요. 액면가를 사용.
우리가 증자를 하다, 시험에서 유상증자다 혹은 주식을 발행하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그리고 액면가를 쓸 거고, 감자한다 혹은 주식을 소각한다 라고 나오면 차변에 자본금, 액면가를 써줄 거예요. 차변에 자본금, 액면가를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증자를 할 때에 증자 액면가가 1000원짜리인데 우리가 1000주를 발행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대변의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얘도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렇게 쓰고,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얘가 120만원을 받으면 대변에 원칙적으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20만원, 얘는 90만원을 받는다면 10만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 이렇게 쓰는 게 우리는 상대되는 계정 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예요. 전혀 없는 경우. 자, 그럼 이렇게 할 건데, 자, 자본 우선상계라 말한 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무조건 우선상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상계라는 표현은, 자, 지금 이쪽에다 예를 들게요. 아래 좀 더 쓰게. 자, 우리가 1차 증자로 해서 지금처럼 이런 분계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2차 증자로 우리가 돈을 받는데 현금으로 90만원, 대변의 자본금으로 100만원이 되면, 자, 그럼 10만원 손해봤다고 하기 전에 지금 10만원 손해본 건 알겠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고 지금 현재 문제 내고 있는 출제위원은 이 금액을 알려줄 거예요. 문제에서 알려주는 건 얘를 먼저 우선상계를 하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10만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과거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 지금 손해봤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우선상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내가 손해보면 이익 본 게 있는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쓰려고 했는데 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일단 얘를 먼저 끌어쓰고, 이익 보면 손해본 게 있는지를 봐서 얘를 먼저 끌어쓰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끌어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이 아니고 감자차익, 감자차손도,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전부 다 지금처럼 자본의 우선상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결의일날 이제 주주총회, 이것도 요즘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등장을 해요. 지금 출제위원이 문희윤지 좋아하더라고. 결의일날보단 배당 실시할 때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결의일 회계 처리할 때에 분계가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리고 뭐 이익준비금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지금 이 계정 과목은 현금 배당 결의한 거는 미지급 배당금, 주식 배당 결의한 거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는 성격이 부채고 얘는 성격이 자본이고,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가 최소적립이라서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당 실시를 하면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이렇게 쓸 거고, 주식 배당은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쓰고, 그리고 얘는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해줘요. 그래서 주식 발행하는 건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써주겠죠. 그렇죠? 자, 이게 요즘 시험에서 좋아하는 분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며칠날 결의했다라고 하면, 결의했다고 적혀 있으면 이 분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날짜 일반전표로 가보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차변으로 끌었으면 되는데, 만약에 며칠날 결의했다는 이야기가 안 적혀 있으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약서나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를 열면 여기에 현금 배당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리고 주식 배당금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해서 계정 과목까지, 코드 번호까지 같이 적혀 있으니까 만약에 차변에 써야 될 계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나면 여기를 이용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정기분 거든 단기 거든 어떤 걸 열든 간에 여기에 현금 배당 옆에 주식 배당 옆에 계정 과목이 적혀 있어요. 그럼 얘들이 생각이 안 나면 이 계정 과목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겠죠. 지금 배당 실시하는 거니까 대변에 현금 지급했다 아니면 주식 발행해줬다고 적혀 있을 거니까, 그럼 차변 계정 과목은 방금 거기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날짜 알려주면 이 분계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이 분계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거나 아니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약서 둘 다 적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 정보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반대로 배당하는 거 말고 배당금 수령을 하면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배당금 수령은 정기 배당이든 중간 배당이든 구분 없이 우리는 차변에 돈을 받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우리는 절대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일이 전혀 없으니까
중간 배당금은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쓸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는 자본 계정이에요. 얘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이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중간 배당을 수령 많이 할 거예요. 중간 배당 왜 수령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이 분기하려고 배당금 받았대. 그럼 현금 배당 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배당 받은 날 6월 30, 왜 이렇게 뭐가 많아? 6월 1일날 차변에 배당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받았어요.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치려고 배당이란 글자를 치면 배당금 수익치로 가는데 중간 배당금이 여러분을 계속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중간 배당 받았다니까. 여기에 유혹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당금 수익으로 써야 되지, 얘는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 아니에요. 보면 번호가 300번 되죠. 얘는 자본이에요. 자본. 배당 받는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킬 일은 없으니까 얘는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조건 배당금 수익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은 언제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미래에 뭔가 계획이 있어서 전산 세무 1급을 저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때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쓸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세요. 다음, 우리 자본은 여기까지 보면 되고, 자, 우리 이제 수익비용 계정 과목 중에서 외화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고 오늘 끝낼게요. 지금 문제출제위원이 외화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을 쓰는 거예요. 계산 문제에서만 우리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때만 어떻게든 지금 얘든 전부 다 영업외 수익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얘네들은 그냥 수익비용으로 처리는 되는 건데, 자, 얘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매출을 해요. 자, 12월 15일날 우리가 매출을 해요. 매출. 그럼 매출하면서 이날이 선적일이면 이날 선적일날 기준 환율이 달러당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땐 메인 매출 전표에 16 수출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과세 표준을, 자, 우리가 수출한 돈이 $10,000라고 하면, 수출한 돈이 $10,000면 여기에 1000만원의 색 0원이고, 대변의 제품 매출 1000만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둘 거예요. 그랬다가 12월 31일날 기말 기준 환율이 우리가 달러당 1200원으로 얘가 상승을 하면, 그럼 우리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를 평가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10,000를 매출한 거기 때문에 이 환율로 하면 우리는 1200만원의 외상 매출금으로 외부용자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장부에는 지금 1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결산할 때 나오면 장부에 얼마 적혀 있을까? 선적일날 환율로 1000만원 적혀 있겠네. 그럼 기말 현재는 얼마일까? 1200만원이네. 그럼 200만원 증가했죠?
그럼 오른 만큼 우리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얘를 오른 만큼 올려주고, 얘는 결산이니까 이때는 외화 환산 이익이다 라고 처리해 줄 거라는 거예요. 환산으로. 자산이 내 돈인데 증가했으니까 이익이다 라고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부채였다면 반대로 빚이 늘어났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죠. 그죠? 부채와 자산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연도에 차기 1월 15일날 이제 우리가 대금을 수령을 하는데, 이때 환율을 봤더니 달러당 1,100원인 거예요. 달러당. 자, 그럼 얘는 또 우리 일반 전표에서 내장부에 먼저 얼마라고 적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장부에 1,200만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얘 둘이 합쳐져서 외상매출금은 전기 말에 평가한 대로 1,000만원에 200만원 합쳐서 1,200만원 되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면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1,100만원이구나. 이걸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보통예금 수령했대. 그럼 보통예금으로 돈이 1,100만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나한테 들어온 건 외상매출금인데 내장부에 적혀있던 금액은 1,2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이 100만원, 이번엔 거래가 발생하는데 장부에 1,200 적혀 있었는데 나는 1,100만원만 들어온 거죠. 그래서 100만원만큼 손해본 걸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인 매출 전표나 일반 전표에서는 여기에 만약에 미래이름 쓰게 돼도 외환차익, 외환차손, 얘도 외환차익, 외환차손인데 결산일 때만 우리가 외화 환산이익, 환산손실이라는 걸 쓰게 될 거예요. 자, 이 계정 과목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장부에서 쓰려고 할 때에 여기에 외화라고 치면은 외화 환산이익, 환산손실만 보이고, 외환이라고 치면 외환차익, 외환차손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선택하면 그걸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되지, 4개가 다 보이면 좋을 텐데 그럼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그냥 결산할 때 외환이라고 치면 그냥 바로 틀린 거고, 일반 전표에서 외화라고 치고 내가 있으면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렇게 쓰고 보고 있으면 얘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때는 외화라고 치지 말고 환산이라고 치라고도 해요. 환산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나오니까. 계산 아닐 때는 우리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는 외화라고 쳐도 되는데, 계산할 때는 환산한다는 개념으로 쳐셔서 실수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외화 문제하고, 자,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없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글자에 잡자라는 표현이 붙어요. 뒤에 수식어들이 이렇게 붙을 건데, 그럼 이때 우리가 한 번씩 사용하게 되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가 일용직 급여나 아르바이트비 있죠. 이런 걸 지급을 하면 우리는 대변에 돈을 지급을 할 거고, 그때 우리는 작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줄 거예요. 근데 이 작급도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비용 계정 과목이라서 500번이다 800번이다를 선택해 줘야 돼요. 공장 생산부
직원들 하면서 작급이라고 한 건지 아르바이트를 시킨 건지 사무실에 아르바이트를 시킨 건지를 봐야 돼요. 자, 우리 사무직 직원의 월급은 급여고 생산부 직원의 월급은 임금이고 알바비는 아니면 일용직 근로는 작급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급이라는 표현도 생각하면 안 하면 시험 때는 안 떠오르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시험이 내일하고 모레 공부하면 끝이에요. 그죠? 이제 그 다음 날이 시험 보는 날이죠. 자, 우리 반에 계신 분도 우리 그 학원에서 시험 보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신데, 근데 학원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공부 많이 하지 말고 지금 집 와서 있으니까 피곤하죠? 조금만 보다가 빨리 자고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다 가세요. 우리 회계 1급 시험이 3시인데 밤새 공부했다가 나중에 몽롱해져 가지고 오히려 더 독이 돼요. 차라리 빨리 자고 일어나서 그냥 공부하던 거 가지고 들어가는 게 기억이 나지 밤새 공부하고 나는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저한테 저 지금 졸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자, 시험 보는 학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꼭 그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부터 이제 아프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이니까 시간 날 때마다 간간히 지금 했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하면서 이렇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좀 잘 되도록 해야지. 그리고 제 연락처는 알고 계시잖아. 제 연락처 알려드린 이유가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라고 알려드린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 글로 쓰기 힘들면 사진 찍어 보내셔도 되고, 그래도 이제 얘가 서로 저한테 질문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저한테 통화 가능한 시간대 말하면 제가 수업 안 하고 쉬는 시간에 여러분한테 전화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 최대한 여러분들이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험 보는 날에도 제가 10시 정도부터 나와 있을 거니까 그럼 학원에서 공부하시면서 모르겠는 거 모아서 저한테 물어보고 정리하다가 가셔도 되니까. 왜냐면 세무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이 12시 반 시험이라서 12시쯤 되면은 시험 보러 다 가요. 그럼 이제 회계 1급하고 세무 1급 시험 보시는 분들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 여유나 이런 시간들은 체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좀 좋은 결과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